안녕하세요. 책과 생각의 생각입니다.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 의학의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죠. 그럼 형사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형사의 아버지는 도둑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 형사 김복준에 실린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죠. 형사라는 직업이 처음 생긴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어느 나라나 국가 사법 체계가 구성되면 경찰에게 제복을 입히죠.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은밀한 형사 활동을 위해서 사복을 입는 경찰, 이른바 형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사복 경찰이 바로 도둑이었던 겁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는 절도였는데요. 도둑은 도둑이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개과천선한 전직 도둑을 활용하기로 했고, 아이러니하게도 도둑이 형사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복준은 1982년 경찰에 입문했고요. 2014년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32년 동안 수사 외길을 걸었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 이 소신을 철저히 지킨 탓에 동료들이나 범인들로부터 쌍심줄, 악질 형사, 에이즈 형사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이 쌍심줄이나 악질은 딱 들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데, 에이즈 형사는 뭔가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걸리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책에 실려있는 에피소드가 98편이나 됩니다. 재밌어요. 감동적입니다. 이 슬픔의 안타까움,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얘기들까지 내용이 아주 풍성하고요. 뜨거운데요. 먼저 조폭 두목이 김복준 형사의 목에 흉기를 딱 갖다 댔었던 그 살떨리는 에피소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1998년 정부는 범죄 소탕 작전을 추진하면서 조폭을 잡아들이는데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김복준 형사는 당시 폭력반 반장이었는데요. 관할 지역에 땡땡파라는 조직이 있었고 그 인원이 12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밤낮으로 추적을 해서 90명 정도는 검거를 했는데 보스급이었던 박모 씨가 도피를 해서 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잠복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소변이 마려워서 개천 위에 있는 다리 위에서 개천을 향해 쉬를 했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 서더니 같이 쉬를 하더래요. 무심코 고개를 돌려봤는데 바로 그 조폭 두목인 겁니다. 순간 너 박땡땡 하는데 목에 차가운 금속이 딱 느껴지더랍니다. 간발의 차이로 박 씨가 먼저 김 형사를 발견했던 거죠. 박 씨도 극도로 긴장했는지 미세한 손떨림이 느껴지더랍니다. 순간 머릿속에서는 지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고 하네요. 하지만 떨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목에 댄 흉기를 그대로 잡아당겨버릴 것 같아서 태연한 척, 너 이거 치우지 못해. 자수해. 그러면 최대한 선처한다. 이러니까 절대 못해. 왜 나를 그렇게 쫓는 거야? 하면서 완강하게 버티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왼쪽 구두 밑창이 뜨뜻해지더래요. 김 형사가 오줌을 지린 겁니다. 방금 볼일을 봤는데 이
공포의 크기가 이게 얼마나 큰지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한 음주운전자가 둘을 향해서 라이트를 켜면서 돌진을 하더래요. 움찔하는 사이에 이 김영사가 박 씨의 허리를 잡아 밀치면서 다리 아래로 같이 뛰어내립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이런 말이 반복되는데요. 바로 하늘은 분명히 있었다 입니다. 떨어질 때 조폭두목이 아래로 깔렸고 그 위로 98kg의 김형사가 떨어집니다. 그때 박 씨는 갈비뼈가 2대나 부러져요. 결국 저항도 못하고 끌려 나오게 되죠. 김형사는 나오면서 한마디 합니다. 임마, 이제는 죽었어. 어떻게 그 순간에 차량이 돌진을 하고 같이 뛰었는데 범인만 다치고 오줌을 지렸는데 개천으로 뛰어내려서 이 젖은 게 다 커버가 되느냐. 김영사는 이 에피소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늘은 분명히 있었다. 한 번은 한 여중생이 아침 일찍 경찰서에 찾아와서 아빠를 처벌해달라고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자신을 때려서래요. 그래서 왜 때렸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아는 오빠 집에 가서 외박을 한 것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게다가 그 오빠도 때렸으니까 처벌이 더 크지 않느냐고 확인까지 하더래요. 김영사는 기가 막혔답니다. 일단 진상 파악을 위해서 아버지를 모셔오게 했는데 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힘겹게 살아가는 50대 초반의 실직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때린 게 맞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벌을 받으라면 받겠다고 말합니다. 다만 자기가 딸을 때린 이유는 숙제를 하지 않아서였다고. 단지 그 이유로만 때린 거라고 하더래요. 김영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답니다. 다 알고 있어서 또 서글퍼서 묻지 않았대요. 김영사는 지금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훈육과 학대의 차이가 뭔지. 아빠가 잘못했다 하는 말을 듣고 용서를 한 후 돌아가는 그 딸을 보면서 김영사는 자기 딸이 보고 싶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딸에게 전화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딸이라서 진짜 고맙다. 하나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김영사가 잠시 파출소장을 하던 때의 일인데요.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이 시멘트 포대에 아주 무거워 보이는 걸 들고 낑낑거리면서 파출소로 들어오더래요. 뭐냐고 물으니까 신고하러 왔다. 나 몰라요? 해서 시멘트 포대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답니다. 60cm 길이의 녹슨 폭탄이더래요. 순간 그 남자 손을 잡고 파출소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다리 밑에서 고무를 찾다가 이게 개천 진흙탕 속에 묻혀있는 걸 발견했고 이런 걸 보면 파출소에 신고하라던 게 생각이 나서 어렵게 가져왔다고 하더랍니다. 이 얼마 전에 김영사가 이 노숙자한테 국수 사 먹으라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준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고마워서 폭탄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가져왔다고 하더랍니다. 즉시 인근 군부대 폭발물 처리반에 연락을 하고 김영사는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직접 손으로 들고 오지 말고 발견한 그 자리에서 신고해달라. 그러고는 순댓국이라도 사 드시라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또 쥐어줍니다.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폭발물 처리반에게 물어보니까 6.25 때 사용된 미제 폭탄이었고 진짜 성능이 좋은 폭탄이며 외부에서 충격을 주면 당연히 터질 수 있다고. 터지면 반경 200-300m 주변은 쑥대밭이 됐을 거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식은땀이 쫙 흐르고요. 근데 그 후에 그분이
또 폭탄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이번에는 돈도 안 주고 그냥 막 화를 냈죠. 그랬더니 그분이 파출소 입구에 소변을 보고 가버렸답니다. 자, 98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제가 딱 3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려워 보이시죠?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건 유튜브 채널 중에서 사건 의뢰라는 채널을 통해서입니다. 보는 순간 제가 빠져들었고요. 결국 그분의 책까지 구입하게 됐는데요. 이 김복준 형사님은 이제는 방송에서는 교수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김복준 교수님은 범죄자가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으로 수십 년을 살아오셨는데요. 이 지난 방송에서 이 흉악범에 대한 약한 처벌에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판사들이 지네 가족 아니라고 해서 더럽게 관대해요. 너무나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판사들이 지나치게 떨어져요. 대한민국 판사들이 유난히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지나치게 떨어져요. 이러면서 막 열을 내시더라고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뜨겁고 멋진 형사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형사 김복준, 부제가 미치도록 잡고 싶은 어느 형사의 수첩이네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책과 생각이었고요. 저는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